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무총리라도 먼저 인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괄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14일로 연장해 다시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2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최근 서초구 외국인 학교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노원구 초등학교에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1차 신규 접종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이번 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달로 예상됐던 노바백스 백신의 허가 신청은 올해 3분기로 늦춰졌습니다. 2살 입양아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버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정에 출석한 양아버지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양 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조리원을 폐쇄하고 산모와 종사자 100여 명을 전수검사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된 가운데 군부가 무장투쟁에 나선 시민군을 상대로 소탕작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오는 24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오는 14일 금요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일단 협상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견은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2차례나 만났지만 협조를 요청하는 여당과 부적격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야가 시한 내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14일까지 합의 시간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한이 끝난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늘을 포함해 닷새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 후보자에게 다소 흠결은 있어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연계해 보고 있어서 여야 간 일괄 타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접점을 찾기 위해 오늘 2차례 만났는데요. 각각 30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양측은 다소 날이선 분위기 속에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아마도 바로 결심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거꾸로 거기에 대한 야당이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가시겠다 한다면 그렇다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네, 재송부 시한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양측 입장이 팽팽해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세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후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라임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불씨가 돼서 이제는 아예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굳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흠결은 있어도 직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도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오선의 이상민 의원과 초선인 양이원영 의원도 민심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어서 당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차례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대화나 회동 가능성은 양측 모두 열어두고 있는 만큼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간 내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혼잡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사항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빼앗기에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지만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이 거취 문제를 놓고 여당의 고심이 사실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명 기류에 힘을 실었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칫 민심이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임명에 공개적인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5선의 중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 지금 중계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주장이 많았다는데 어제 총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글쎄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그 인사청문회 그 간사들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네. 하는데 그 보고가 논란은 있으나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된 입장을 통하니까 예. 다른 의원들이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그랬고요. 흠결은 있지만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이제 지도부에서 의견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도 사실은 최소한 두 분의 그 후보자는 그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려고 준비해 갔었는데 예. 그런 의원총회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말해봤자 별 의미가 없겠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걸 좀 포기했죠. 예, 그랬군요. 총회 분위기는 그랬고요. 그런데 어제 의원님께서 총회 끝나고 나오셔서 임혜숙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되고 박준영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는 첫 공개 반대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대변하고 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부 그 후보자에 대한 결격
문제가 예. 국민들의 여론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만큼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손 중전이라고 하는 제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송영길 대표 또 윤호중 원내대표 이 두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윤호중 대표도 그렇고 민심을 잘 대변해서 민심이 인사 문제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화급한 책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민심을 빨리 그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그것이 인사 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내에서 그런 의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사를 강행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건 좀 쉽지는 않고요. 예. 다만 대통령이 여러 흠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한다면 예. 국민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흠결이 논란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예.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팽배될 것이고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두 명의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서 서로 결단을 좀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소모적인 논란으로만 증폭되고 예. 백해무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해야 될 일도 화급한 일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는 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어찌하든 대통령이 그 부담을 안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그 부담을 갖고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단호하게 조속히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의 의중을 너무 살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이니만큼 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조율을 하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그러나 그 민심을 전달 잘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나 정부하고 잘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질질 끌고 시간을 오래 잡으면 그로 인한 소모적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민심에 터잡은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당원당규의 시기가 못 박아 있지 않습니까? 예, 6개월 그리고 전이죠. 만약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당무회에서 절차적으로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 측이 모두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그런 필요 충분한 조건을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논란만 증폭되는 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기해야 이것도 되는 이 경선을 좀 연기해야 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국민적인 관심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좀 극복하는 올 후반기 그러니까 연말쯤 돼서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과 2, 3개월 차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사이에 그 코로나 위기가 급격하게 상황이 달라진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만으로는 경선 연기를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그것을 원칙을 바꿔서까지 한다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예. 앞서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는데요. 지난달 재보선 참패 이후에 반성문을 써냈던 당내 초선 의원들이 다시 좀 조용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환골 탈퇴를 선언한 민주당이 그렇게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당내 모습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당내에서는 의원들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 공보 모임도 그렇고 내부 토론도 그렇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자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불과 이제 얼마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예. 지금 얼마나 바뀌었냐라고 성과를 평가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천지 개벽을 할 정도의 근본적인 환골 탈퇴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가열찬 분발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 좀 여쭤볼게요. 법사위원장 재분배 문제 놓고 여야가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야당 시절이었죠. 법사위원장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야권과 그렇습니다.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적으로 어떻다 얘기하는 건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협상에 좀 제약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께서는 여당에 계시지만 야당 의원처럼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내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신죠? 뭐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 민주주의를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성과 다양성을 근본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그에 대해서 합일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소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좀 고깝게 보는 눈빛도 있지만 뭐 그런 거야 감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학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네,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이 걱정 안 되세요? 언제부터 학대하셨어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2살 입양아를 학대해서 거의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입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경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준명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네,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후 2시 30분쯤 시작해서 5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A씨는 다시 유치장에 수감돼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저녁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양모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 2살 B양을 3차례에 걸쳐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먹과 구두 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에는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을 이용해 B양을 수차례 때렸고 그 뒤로 잠든 B양이 깨어나지 않자 그날 오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등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 손상뿐 아니라 B양의 온몸에 멍자국 등이 있는 것을 본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B양은 뇌 3분의 2가 손상돼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한 의사는 B양 허벅지와 엉덩이에 멍이 가장 심했고 갈색으로 변한 멍 상태를 봤을 때 최소 2주 전에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리와 등, 이마 곳곳에도 오래된 멍자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33개월 된 아이 몸무게가 11kg밖에 나가지 않았을 만큼 비쩍 말라 마치 기아처럼 보여 안쓰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당시 B양은 키 90cm에 몸무게 11kg으로 몸무게로 따지면 또래 100명 가운데 뒤에서 6번째, 키로 따지면 뒤에서 21번째 정도로 매우 왜소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B양은 호흡과 맥박은 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하는 반혼수 상태로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치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당시 영양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A씨 부부가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A씨 부부에게 2딸과 2아들 등 친자녀 4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30대 양모 C씨도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 30대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해서 의식을 잃은 이 2살 난 입양아. 이 아이를 진료한 의료진은 A양이 비정상적으로 말랐고 오래된 멍도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양을 양부모에게 입양시킨 단체는 입양 이후 3차례의 조사에서 학대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온 A양을 본 의료진이 처음 느낀 건 A양이 심하게 말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후 33개월인데도 또래 평균 몸무게보다 3에서 4kg은 적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살이 없고 이제 손가락도 너무 가늘고 완전 마른 아이 있잖아요. 몸 곳곳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생겨 붉은색을 띤 멍과 시간이 지나 푸르스름하고 갈변하는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 푸른 부위도 좀 있고 갈색으로 많이 변한 부위도 많고. 근데 이제 심하게 멍든 부위는 좀 더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보통 길게 잡으면 3주, 한 4주 정도까지 보고. 지속해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입양 이후 A양 가정을 살폈던 입양기관 측은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씨 부부가 A양을 입양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를 사후 관리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B씨 부부와 아이를 조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조사 때는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 1월과 지난달 2차례는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양기관 측은 절차에 따른 사후 관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가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기관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아이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의 어떤 그 외관상의 그 문제를 조금 살폈다면 아동 폭행과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전화 상담 같은 비대면 조사는 학대 정황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단체도 A양 학대를 예방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 아동의 대부분은 미혼모 자녀였고 국내 입양에서는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받은 아동은 총 492명으로 지난 1958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파구는 오늘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18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3개월에서 35개월 사이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구토와 발열, 탈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권고 결정과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 의견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뭘 어떻게 봐. 아직 뭐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뭐 이제 거취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넉 달 만에 이제 1호 사건을 찾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사건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으로 정해지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넉 달 만에 1호 사건 나왔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 관련 의혹인데요. 먼저 좀 어떤 의혹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2018년도에 해고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 5명이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 뭐 선거 자금을 모았다랄지 선거운동을 했다랄지 교사는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정하게 이제 선거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해서 이제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중 이제 4명이 선거 자금과 선거 운동,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선거 게시물 관련해서 벌금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면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2018년도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5명을 특별 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이제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자 이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걸 이 5명을 채용을 했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받았고요. 이 부분이 경찰청에 고발이 됐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에도 고발 사건이 있고, 또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가 공수처에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조희연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경찰청에게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후보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떠밀려서 온 사건은 1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이 사건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보낸 사건이고 경찰청에서 이미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뭐 인지해서 하는 수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떠밀려서 온 사건이 1호 사건이 됐는데 그러면 왜 조희연 교육감과 관련 사건이 1호 사건이 됐느냐? 여기에 이제 의구심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뭐 야당도 여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없다. 이런 면이 작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수처가 완전하게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이제 수사 검사들이랄지 수사관들을 채용을 했는데 아직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려고 하면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은 경찰청과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사건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언론의 지적이 좀 있습니다. 너무 쉬운 사건 아니었느냐.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좀 소명 기회를 갖지 않았다, 좀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본인 자체는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내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의 조사 자체도 이제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 보낸 것 자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정 채용의 의혹인데 어떤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감이 굉장히 재량이 많다. 예. 그래서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인 차원에서 자기는 채용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제 공수처에서 좀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사건이 100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이제 1호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추가 수사를 좀 더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교육감은 또 기소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수처법이 처음에 제정이 될 때 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느냐? 그럼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 사무규칙에도 나와 있다시피 판사, 검사, 예. 그리고 경찰 고위직 중에서 경무관 이상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공수처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수사만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야 하는 거고 예. 이제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앙지검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1호 사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할 생각이 확진이 된다고 한다면 예. 증거상 그러면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한 다음에 결국 중앙지검에 보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열렸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입장에서는 수심이 신청하면 더 좀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승부수 던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검찰총장 그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그 전에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아니냐. 결국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사 심의가 사실 이제 결과가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소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 자체는 자신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예. 검찰의 수사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진 거죠.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사면 초과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자충수를 두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안 한 것보다는 못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습니다. 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총장은 문무일 총장이었고요. 예. 본인은 반부패 강력 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학의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봤고요. 이제 그 불법적인 요소 자체는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려면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다 무혐의를 받아서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어떤 입건이랄지 내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긴급 일단 출근을 막아보자는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에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에 사건 번호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 동부지검에 제1호 내사 사건 번호를 또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내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자체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하면서 수사 개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성윤 그 당시에 반부패 강력 부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단하라는 그런 취지로 외압을 가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직권남용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부지검에 내사 번호가 없고 내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부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내사한 걸로 취인해달라. 이런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팀의 그런 생각이고 증거에 의해서 죄가 다 인정된다. 그래서 기소를 하겠다.
이게 수사팀의 의견입니다. 예. 일단 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르면 오늘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지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역사는 처음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중앙지검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검찰청이고 검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검자 검사가 피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재판정에 출소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사실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재를 또 중앙지검장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 정부도 그냥 중앙지검장 위치에 그대로 있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원래는 아마 김호수 전 차관이 총장으로 될 가능성이 커졌고 예.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을 하든지 아니면 고검장 승진할 것이다. 그런 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 자체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퇴할 의사가 없으면 이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장급 자리에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법문연수원 자리입니다. 연수원장. 거기는 주로 그 검찰이랄지 법무부 가족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연수원장의 자리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기소 권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검찰 내부 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성윤 지검장이 뭐 이렇게 신망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추미애 장관 전 장관하고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뭐 약간 친정부 성향, 그러면서 법무부의 입장 역할을 굉장히 대변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제 검찰 검사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검찰의 리더 입장이 되려고 하면 이제 검사들이 좀 신망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기세 권고 자체는 이성윤 지검장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마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상당히 이제 친문 성향의 장관이고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김호수 전 차관도 상당히 친정부 성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총장 임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 특히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하거든요. 주요 사건은. 그러면 박범계 장관, 김호수 총장,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는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트리오가 딱 갖춰져 있으면 사실 이제 검찰의 어떤 영향력, 검찰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완전 코드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변이 바이러스 변수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보다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가 훨씬 많아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감염자는 176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변이 바이러스 집계 결과를 내놨습니다. 신규 176명 가운데 영국발이 154명, 남아공발이 22명입니다. 브라질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적을 보면 내국인이 149명, 외국인이 27명입니다. 경로는 35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 나머지 141명은 국내 지역에서 전파된 사례입니다. 특히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가 퍼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808명입니다. 여기에 변이 감염자 접촉이 확인돼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는
역학적 연관 사례는 총 1,089명입니다. 두 사례를 합치면 총 1,897명을 변이 바이러스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요 변이 3종 외에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576명입니다. 이 중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490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변이로 불리는 인도 변이가 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대부는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주 초반에는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11명입니다. 전날보다 48명 늘어나 하루 만에 500명대로 올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83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에서만 310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163명, 경기 127명, 인천 20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선 제주와 광주가 각각 23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19명, 충남 18명, 경북 15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0명 추가돼 171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수급 불안으로 1차 접종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차 접종자는 8,300여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누적 369만여 명인데 인구 대비 7.2%입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어제 7만 7천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 화이자 백신 21만 9천 명분이 들어옵니다. 또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도 순차 도입될 예정인데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민정길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근의 입시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직장에서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강남구의 초등학교 또 인근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곳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에 교사 1명이 확진된 이후로 누적 감염이 모두 21명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또 새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에 수강생 1명이 확진된 이후로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수강생 9명과 또 가족 4명이 각각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어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이후로 모두 13명이 확진된 감염이 잇따랐는데요. 경기 기흥구에 있는 어린이집과도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학원에서 5명, 어린이집에서 각각 8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 감염은 경기 부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 보호센터에서 발생한 감염이 부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건데요. 초등학교에선 학생 8명과 그 가족 9명 그리고 교사 1명이 각각 확진돼 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85명을 비롯해 모두 10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이 집단 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는 지난 7일에 직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원 6명과 그 직원의 가족 7명 그리고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1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고향에 있는 음식점에선 접촉자 검사에서 5명이 추가돼 모두 34명이 확진됐고 광주에 있는 선교센터에선 접촉자 가운데 4명이 추가돼 모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이달로 예상됐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올해 3분기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월간 생산량 전망치도 3분기까지 1억 회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1억 5천만 회분으로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노바백스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식품의약품 FDA가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내 집단 면역 달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게도 안전성과 강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자원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성인과 같이 2차 접종 후 약간의 열과 통증 등이 나타났지만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예방 효과는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Well, we did even better than that. We actually had higher antibody responses in the 12 to 15-year-olds, so that gives us real confidence.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현지 시간 수요일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12세에서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15세 이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적지만 미국 내 감염자의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들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기에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We know this is a big step for our country. Vaccinating a younger population brings us closer to returning to a sense of normalcy and to ending the pandemic. 화이자는 6개월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와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사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이 이들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도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연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임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단단히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3명을 그대로 예정대로 장관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끝까지 임명을 시켰던 사람이 29명인데 이번에 3명을 추가하면 3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에서 아주 거의 2배, 3배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야당 반대에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레임들을 거의 최소화하기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하려면 끝까지 3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비친 거고 그 절차를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재송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15일부터는 대통령이 3명을 정식으로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흘이 남았거든요. 저는 이 나흘 사이에 청와대가 당근했던 절충이 이루어져서 1명 정도는 저는 정리라는 민주당 표현하면 탈락하는 식으로 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심이 워낙 세고 당 내부에서도 뭐 교체 여론이 높은데 이걸 다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재송부 기한이 14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는 청와대와 국회의 같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적으로는 대통령 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지금 여당에서는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명의 낭만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흠결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 이렇게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당과는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 야당과 송보서 채택 다시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일부를 정리하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되게 모술을 박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아무리 반대로 이것은 검증을 실패한 거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조용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당이 너무 말하자면 좀 조용히 한 것도 저는 오히려 크게 좋을 건 없다라는 의견도 좀 개진하고 좀 이렇게 절충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너무 조용한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할 정도로 며칠 사이에 너무 민주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앞서 이상민 의원 아시죠? 5선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송영길 당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적절한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제 대전 지역의 이제 5선 국회의원인데 그나마 당 중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자유한나라당에서 남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그나마 쓴소리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민심이라는 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충청도 민심을 많이 귀담아 들었을 텐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충청도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윤석열이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반적인 여론을 과연 수렴을 할지 말하자면 당의 의견들을 수렴할지 청와대가 아니면 대통령 뜻대로 그냥 그대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당과 청와대의 어떤 무게추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세 명의 후보자 인준 청문, 인준안 관련해서 불똥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또 튀었어요. 야당이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자, 여야 원내대표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위기 상황이니만큼 그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 또 어제로 국회의 인준 시한이 끝났으니만큼 조속히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본회의를 열어서 오늘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총리 인준 반대가 아니고요. 국무위원 후보들,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인사안 전체가 한꺼번에 국회에 넘어가 있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어떤 또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송영길 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이 첫 시험 때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송 대표가 결국은 어떤 결단 내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송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 행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봅니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요. 국무총리 진짜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겠다. 표결을 처리하면 무조건 사실은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 통과는 쿨하게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장관 3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장관 3명에 대한 최종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른바 송영길의 리더십이 상당히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당에서 상당히 어려울지 저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3명을 예정대로 다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당대표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그리고 친문의 입지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어떤 송영길이 있던 어떤 정치력 그걸 상당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심을 얼마나 받들고 또 이게 정치에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복당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에 다시 한번 나오고 싶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이미 충분히 대권 뜻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뭐 밝혔고, 그리고 이제 당장 복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에 제대로 이제 당 국민의힘에 5%가 넘는 당 후보 없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입당은 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2, 3일 이내로 입당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입당하기 전부터 지금 뭐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 입당 일괄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야당 주자에 대해서도 거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격투기 전략이 1번이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거론했던 윤석열의 약점이 국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다라는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 약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격투기 프로 선수나 다름없는 홍준표 의원이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주목도도 높이고 또 대권 주자 1, 2위를 또 공격하면서 본인의 어떤 상승 효과도 높이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선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이상 의원들하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당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고 중진들은 당의 실리를 이제 생각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당이 좀 뭔가 신선하고 새로워야 되는 건데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당이 좀 강성 이미지라든지 노회한 이미지 보이고 다음 대선에도 좀 실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명도 아까운 판에 5% 넘는 대권주자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많고 득이도 많고 대선에서도 훨씬 더 득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권 대표로 나선 사람들 국민의힘 원 중에 한 10명 중에 10여 명 중에 지금 9명이 홍준표 전 의원의 이제 입당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우여곡절은 있고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무리 없이 입당 이루어질 거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날치기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엔 급행 열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격투기 얘기하셨는데 계속해서 미래의 상대가 되겠죠. 계속 공격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여권의 1위고 윤석열은 이제 중도 1위고 지금 야권의 사실 여론조사하고 1위는 사실 홍준표입니다. 지지도는 낮지만 윤석열 전 총장 빼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권의 1위고 중도의 1위는 윤석열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1위는 5% 정도지만 홍준표도 5% 정도만 밖에 안팎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세 사람이 3파전으로 가면은 본인 지지도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서 1, 2위를 이제 공격하는 것 이거는 이제 대선 주자들의 전략도 1번이죠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 입당한 이후로도 상당히 전방위로도 공격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와글하게 하고 그게 국민의힘의 경쟁력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죠. 초선들이 보기에는 저게 와글와글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게 시끄러운 내분이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중진들이 좋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와글와글 해서 국민들의 관심들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카드를 좋게 보면 엄청나게 플러스 효과가 많은 거고 안 좋은 각도로 보면 상당히 좀 그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변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강성 보수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막고 이를테면 보수 부분의 구심점이 된다면 당 내나 당 외에 있는 중도층 인사들 윤석열이라든지 말이죠. 안철수라는 같이 같이 결합해서 연대를 한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홍준표가 와서 보수 역할하면서 중도를 끌어들이면서 시너지 할 수 있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온다면 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하고 원희룡 지사 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당직을 갖고 있는 주자 중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명, 두 명이나 아까운 판인데 데려와서 하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공사석에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많이 이제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변했다고 변했다고 하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변했다고 변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은 원조 보수지 절대 강성 보수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변할지 행동으로. 그리고 강성 보수의 입장이나 노선을 택하고는 그래 앞으로 본인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흐름이라는 것이 어느 강성 좌파거나 강성 우파거나 하는 경우에 상당히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이 최근 들어 이 방송 과정이나 투표 과정 여러 가지 민심 여론조사 과정이 열심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더 잘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주자 중에 한 명이죠. 정세균 전 총리 지금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입니다.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 여의도에 오니까 박수가 후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정말 이 최선의 숙고와 또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했어요.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보관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할게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신경이야 당연히 쓰이지 안 쓰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네, 오랜만에 정세균 전 총리 아주 밝은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여러 답변 중에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내가 알았으면 벌써 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세균 전 총리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다크 호스다, 제3의 후보다라고 주목을 받고 받았다가 옷을 벗고 대권주자로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데 다 좋은데 지금 60여 명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날카롭게 기자가 지적을 했다. 그럼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이 뭘까 알았으면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왜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지 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 첫 번째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 정세균의 DNA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NA를 DNA를 바꾸라고요? 바꿉니다. 무슨 과거의 정세균 젠틀맨에서 스트롱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발언도 가끔 세게 하고 조금 전에 그런 발언들 알면 내가 했게라든 이런 지지고 볶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른 편인데 이 정도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말투, 외모, 정책부터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꿉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뉴 DJ 플랜이었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때, 그때 제가 이제 생생히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그 73살을 먹은 어떤 노인이나 다름없는 연로한 대선 후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다못해 행커치프까지 해서 정책까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정세균 하면은 이미 총리를 하고 국회의장 되고 국회의원도 5번, 6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개 다 압니다. 저분이 점잖고 실력도 있다라는 거죠. 예측 가능하죠. 그 역으로 새롭고 참신하고 뭔가 확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이 뭔가 국민들이 예상하는 충분히 예견한 예측 가능한 정세균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이나 일부 행보 비슷하게 요만 세게 스트롱맨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전방으로 완전히 본인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건 사실 좀 더 시간이 다음에 주신다면 제가 말투부터 행동부터 시작해서 정책부터 시작해서 행보, 조직 관리 이런 거 싹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를테면 DJ 호남 지명 문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가야 되고 부산을 가야 되고 그런 거죠. 본인의 지지방하고 전혀 다른 허를 찔려야 되고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저 사람 정세균 마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행보와 전혀 다른 말과 말투와 정책과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광화문 포럼 화면이 나오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60여 명 참석했어요. 당내 기반은 탄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 정도는 대단하고요. 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런데 저거는 정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치를 조금 아는 분들은 놀라지만 국민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표현이고 너무 교육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다른 장소에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저런 모임을 가졌을 때 장소도 좀 더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았다. 그렇죠. 장소도 전혀 예측 불허한 장소에서 오는 사람도 60명이 새 과시가 아니라 전혀 국민 과시하는 거죠. 민생 과시하는 거죠. 전혀 독특한 사람들과 전혀 특이한 대화를 해서 감동을 주는 것.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정세균보다 더 많은 100명의 의원들을 총동원했다. 어느 의원이. 그럼 더 놀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철저하게 첫째, 둘째, 셋째도 민심 위주로 전략을 짜고 행보를 해야지 정치인들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행동을 하고 하면 국민들이 전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요즘에 이른바 대중 주도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감성 시대고 그러니까 대중들, 국민들의 어떤 감성을 얻는 행보를 해야지 정치인들 위주로 조직, 파워, 새 과시, 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까지 모두 다 바뀌어야 한다. DNA.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서는 아침에 그럼 대구 시당으로 제출하셨나요? 지금 가서 해야지. 이거 중앙당이에요. 중앙에 바로 하시고. 중앙당에 해도 돼.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해. 오게 하겠죠. 무엇보다도 당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의원들 부당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부죠. 반대편에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저는 대세가 아니라고. 홍준표 전 그 대표께서 새로운 역할을 한번 자임하고 계셨지만 아무리 그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게 곰팡이가 쓸지 않겠습니까? 너무 정치 예전부터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사도 두 번 하면서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 야 좀 어리둥절하죠. 선배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결심을 국민들과 대화합,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건전한 논쟁이 아니고 조금 험한 것 같아서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행위나 혹은 그런 여론이 막말 프레임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특정 계파의 이중 플레이라고. 어떤 계파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이재명 기자 같은 거 과연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받아들여진다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양아치짓, 망나니짓 한 거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막말을 한 바도 없는데 그걸 지다만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둔 양모 장모 씨가 남편에게 쓴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장 씨가 남편에게 자녀 영어 교육 등을 당부하고 이민 가능성 등을 언급한 내용의 편지를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남 아산시 등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꾼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태국 국적 B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해태제과 천안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3m 높이 천장에서 작업 중에 떨어졌습니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공장 화재로 생긴 천장 그을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발판 역할을 하던 천장 바자가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 경찰관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경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2018년 여성 동료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 씨와 함께 카톡 대화를 나누면서 여성 동료들의 이름과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려서 구매자를 유인한 뒤에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중고차를 사지 않으면 감금하고 위협을 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1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충북지방경찰청 광역경찰서예요. 경찰이 중고차 판매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이 중고차 매매 사기를 저지른 곳입니다. 사무실 곳곳을 수색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는 등록을 마친 허위 매물 중고차도 보입니다. 이들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허위 딜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유인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라는 등 핑계를 대며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량 구입을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압박을 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량에 태워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하여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 사기 조직이 챙긴 부당 이득은 6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24살 A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로 확인된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입양의 날 입양한 2살 아이를 학대 의식불명에 빠뜨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지만 그래도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Unfortunately, and my father at that time was not able to take care of me. And this is a message to my father because I really missed him. Ich bin Michael Fischer. Ich bin mit 4 Jahren in die Schweiz adoptiert worden von einem Schweizer Ehepaar. Und mein koreanischer Name ist Son Chong-il. Weil im Laufe der Jahre das zu einem Herzenswunsch herangewachsen ist, zum Herausfinden, wo sind meine Wurzeln her, wer bin ich. Oma, you're beautiful. This feels like a dream. 네, 44년 만에 화상으로 만나는 엄마와 쌍둥이 언니의 모습입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 해외로 입양됐지만 들으신 것처럼 엄마라는 단어는 잊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린 3살 난 딸을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인터뷰는 모두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들의 모습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입양 아동 704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17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2006년 이전 해외 입양이 70%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라면서 겪는 아이들의 혼란을 고려해서 국내 입양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국제입양협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양 부모들은 아이의 행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2 아들을 각각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일 때 공개 입양을 했는데요. 특히 큰아들은 뭐든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4년간 마음을 열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마음의 문을 연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됐고요. 속성이던 시절을 얘기하면 멋쩍게 웃는다고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학대라면서 상처가 있는 아이를 인내심을 가지고 보듬고 사랑을 주며 키울 수 있는 부모인지를 살피고 또 부모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양된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회의 편견인데요.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르는 입양아 학대 소식에 잠재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또 다른 편견이 생겼다며 입양 가정들은 더 노심초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최근 어렵사리 입양을 결심했다가 포기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양된 정인이와 2살 아이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지만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은 좋은 가정의 울타리를 찾게 도와야 하고요. 또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실효성 있는 제도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을 공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입양한 2 아이를 키우고 계신 오창아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앞에서 섬기고 있는 오창화입니다. 예, 대표님도 입양한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는 결혼 초부터 다자녀를 꿈꿨었는데요. 예. 넷째가 먼저 천국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5째, 6째를 입양하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대표님 보내주신 가족 사진 보고 있는데요. 아들들이 지금 입양한 자녀들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들들은 이미 성인이고요. 예. 그리고 딸 셋, 그 중에 맨 앞에 가슴에 품고 있는 쌍둥이가 저희들이 입양한 5째, 6째 아기입니다. 예,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입양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생후 2개월 때 입양했습니다. 예, 아픔이 있으셨고 지금 그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신 거네요. 네, 그렇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네. 예. 오늘 또 두 아들을 입양한 또 다른 그 입양 부모 최재현 감사원장 부부 인터뷰를 보니까요. 아이가 또 마음을 여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영아 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아 입양, 6개월 미만의 아기를 입양할 때는 애착관계 형성이 너무나 잘 되고 쉽기 때문에요. 저희는 마음을 열거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바로 갓난 아기,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거나 배로 낳은 아기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최재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4년 걸렸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큰아이 입양, 그러니까 연장아 예. 입양을 하셨을 적에 그 아이가 마음을 여는데 4년 걸렸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공개 입양을 하셨으니까 아이들도 입양한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예.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막상 이 아기들이 인식하는 것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6세, 7세,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7세, 8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들은 한 7살쯤에 처음으로 좀 심각하게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나를 엄마가 낳아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앞에 설명을 하는데 의외로 저희 쌍둥이들은 그 엄마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반응을 보고 엄마가 평안하구나 하고서는 바로 넘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끊임없이 자기 엄마를 생모에 대해서 묻고 궁금했던 것이 저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직접 낳아서 키우시는 아이들도 있으시고 또 입양해서 키우시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부모라면 낳았든 입양했든 자식이라면 낳았든 입양했든 부모 속도 썩이고 그러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네, 부모님 맞습니다.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죠? 아직은 허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1살이니까는 사춘기 이전이어서요. 저희들 가정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똑같기 때문입니다. 입양이라 그래서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영아 입양 같은 경우는 친생자나 양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배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날 제가 만난 것이고요. 우리 쌍둥이도 갓난 아기였을 때 저희들이 가슴에 품었을 때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인 저 입장에서는 특별히 정말 생자나 양자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사실 뭐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기다리시는 건데 오히려 좀 힘든 건 잘못된 편견, 이런 시선, 이런 것들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죠. 그 주변에서 입양했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입양은 대단한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입양됐다는 아이를 인식했을 적에 주변에 계신 부모님 중에 당신의 자녀들과 섞이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애가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건 아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안타깝게 벌어진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저희 사회가 그 아이의 잘못인 것처럼 오판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걸 꼭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한 말씀 중에 입양은 한 아이와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 입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쌍둥이의 생명을 지켜준 엄마를 정말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엄마지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3,000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아기의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진 아이라고 부르지 버려진 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한 아이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엄마의 영혼도 살린 게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요. 많은 엄마들이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기관이나 아니면 베이비박스에 맡길 적에 놀랍게도 많은 어머니들은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꼭 입양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른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 그 부탁 때문에라도 저희들은 그 엄마의 영혼도 또 엄마의 마음도 저희들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낳은 아이의 어머니 마음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인데 최근 정인이 사건 그리고 2살 난 딸, 입양한 딸을 학대한 사건 이런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 보시면 누구보다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저희들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인이 같은 아기가 일반 가정에서 수백 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정인이 사건으로는 왜 우리나라 사회가 공분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입양하나 양자나 생자나 똑같은 입양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공분을 할까? 우리는 또 다른 아이들, 일반 가정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학대받은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한 그 수많은 아이들 의외로 뉴스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런 가정이 나왔을 적에 그 아이들을 조속히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인이 사건도 입양의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학대 문제로 보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든지 학대받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원가정에서 분리해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어찌 보면 또 다른 가정을 찾는 입양을 촉진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겠지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학대 문제였고 아동 학대 저희들도 모두 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학대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입양하려는 가정들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입양률이 정인이 사건 이후로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입양을 네네.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 아기를 가슴으로 낳건 배로 낳건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정말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정말 용기를 내주시고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송에서 해외 입양에 대해서 앞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드린 해외 입양하신 분들이 입양 당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부모 찾으면서 저희들이 보면서 서로 감동받아 했잖아요. 네. 근데 해외 입양 당하신 분들의 거의 4-5배 되는 사람들이 보육시설에서 자라서 시설을 퇴소합니다. 그분들이 부모를 찾고 싶을까요? 똑같이 찾고 싶죠.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부모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을 보낸 것이 불명예가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않고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한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많은 아이들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하신 부모로서도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양 부모로서 저는 이 사회에 편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자라주면 그 물을 주면 그러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이 사회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또 혹시나 아기가 없다면 또 아기가 있더라도 아기를 입양하셔서 가슴으로 낳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보내주신 그 가족 사진에서 아이가 어릴 때 입양돼서 무럭무럭 잘 자라난 이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따뜻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무려 6배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으로 집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023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기초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 단지에 청약이 진행됐는데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00대 1을 웃돌았습니다. 수도권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0대 1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 만에 6배가 넘게 높아진 겁니다. 급등한 건 다른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부산과 세종 등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청약 과열이 전국으로 번진 세입니다. 새 아파트 선호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감,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약 시장의 과열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30, 40대가 이른바 영끌로 주택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높긴 하지만 넓은 평수의 추첨제 아파트도 청약을 넣었지만 뭐 족족 다 떨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집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가 대거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모이면서 부동산 불안 요인은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저평가 지역이라든지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또는 교통망 확충 지역으로 몰려가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 2006년 이후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약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 가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청약 가점이 낮고 특별 공급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주택자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가계 소비 보고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부진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월평균 소득 1,000만 원 정도인 소득 5분위 계층이 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면서 이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올해 초 이 스터디 카페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해 1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이제 환불 관련해서 안내랑 고지 따로 없었고 독서실처럼 환불 가능할 줄 알아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이제 그런 환불 규정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환불 아예 안 해주겠다. 김 씨처럼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봤더니 피해 대부분이 업체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약관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 아닌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 시 공간 임대업이나 장소 대여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환급 규정이나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인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는 화면상에서 유효 기간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박 원장은 일본 도쿄에서 에브레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과 다키자와 히로야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함께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면서 소배설물을 온몸에 바르는 인도인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른 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에서 일부 힌두 교도가 소 보호소를 주기적으로 찾아 소똥과 오줌을 섞어 온몸에 바른 뒤 마르면 우유로 닦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의학협회 회장은 소의 배설물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른 질병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단과 마찰을 빚어온 프로야구 롯데 허문회 감독이 시즌 초반 전격 경질됐습니다. 레리 서튼 신임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사직구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 네, 부산 사직구장입니다. 네, 롯데가 결국 허문회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롯데 선수들은 훈련을 모두 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가서 경기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선수들은 시즌 초반 감독이 경질되는 충격 속에 최대한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레리 서튼 신임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nd I think from my personal experience, having a restart is always a good thing. There's a lot of things to talk about, but right now our number one focus is going out and winning a baseball game. That's the first priority. 허문회 감독의 경질 배경에는 역시 구단과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구단의 방침과 베테랑 위주의 경기 운영을 고집해온 허문회 감독의 방침이 정면으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성적 역시 부임 첫 해인 지난해 7위에 머문 데 이어서 올 시즌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은 레리 서튼 감독은 퓨처스 감독을 맡아오면서 2군 선수들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롯데는 젊은 유망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경기가 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원래 SSG 추신수 선수가 고향 부산에서 치르는 첫 정규리그 경기이기 때문 아닙니까? 네, 추신수 선수 역시 부산을 대표하는 야구 스타 중 한 명입니다. 올 시즌 SSG와 계약했고 정규리그 개막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곳 사직구장에서 경기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온 이곳 사직구장에 결국 상대팀 선수로 출전하게 된 건데요. 최근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에게는 이번 주중 3연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달 1일 LG전에서 스트라이크 존 논란이 있었고요. 이후 6경기에서 18타수 1안타로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전 5경기에서 18타수 7안타를 기록했던 타격감은 사라졌고 최근에는 배트를 집어던지는 등 스트라이크 존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 올 시즌 타율 2할 1푼, 홈런 6개, 14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할 때 초반의 타율은 메이저리그 스타의 이름값에는 걸맞지 않은 다소 아쉬운 성적입니다. 고향 부산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와 사직구장에서 첫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야구 팬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직구장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허문회 감독이 시즌 초반 전격적으로 경질되면서 롯데 구단은 감독들의 무덤이라는 꼬리표가 또 붙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휘봉을 내려온 감독이 6명에 이르는데요. 자녀 연봉 지급액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롯데와 3년간 계약한 허문회 감독은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닌 경질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연봉은 롯데가 허문회 감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허문회 전 감독의 연봉 2억 5천만 원, 대략 4억 원에 가까운 자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롯데는 2010년 팀을 떠난 제리 로이스터 감독 이후 부임한 모든 사령탑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한 김시진 감독을 제외하면 모두 경질이었기 때문에 자녀 연봉이 지급됐는데요. 허문회 감독 이전 감독들에게 지급된 자녀 연봉만 16억 5천만 원, 허문회 감독이 롯데 감독 잔혹사에 합류하면서 자녀 연봉 지급액은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팀의 간판 이대호 선수의 올해 연봉 8억 원에 3배 정도 되는 규모죠.
외국인 사령탑 체제로 전환한 롯데는 꼴찌에서 탈출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롯데에서 마지막 계약 기간을 채우고 떠난 감독은 외국인 제이 로이스터였습니다. 신임 레리 서튼 감독의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다음 주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일본의 긴박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결정인데 도쿄올림픽 취소 여론에 스포츠 스타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 사태와 올림픽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They're with the overall policy of the government, but it's not related to the Olympic Games. 오는 17일과 18일 히로시마 성화봉송에 맞춰 일본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도쿄 등에 내려진 코로나 긴급 사태가 이번 달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일본에 오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은 올림픽 연기를 결정한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하루 평균 5천 명 이상,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년 전 전체 환자 수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선 일본인 10명 가운데 6명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소 여론이 50%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최고 스포츠 스타들도 부정 여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오사카 나오미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씨를 댕겼습니다. I feel like if it's putting people at risk and if it's making people very uncomfortable, then it definitely should be a discussion, which I think it is. 남자 톱 랭커인 니시코리 게이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So I don't think it's easy.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리나 윌리엄스도 딸과 동행할 수 없다면 올림픽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OC는 지난 6일 올림픽 선수단에 화이자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바흐 위원장이 다시 찾을 다음 달까지 부정적인 여론을 돌릴 수 있느냐가 도쿄올림픽의 명운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프로축구 전통의 명과 수원 삼성이 2000년대생 삼총사를 앞세워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리그 명장면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킥오프 때는 선발 백승호에게 온통 쏠렸던 시선. 최후의 주인공은 수원 삼성 정상빈이었습니다. 2002년생 신인 정상빈은 과감한 슈팅으로 고승범의 선제골을 다 만들었고 성에 안 찬 듯 결승 득점까지 뽑았습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벌써 4골째. 그것도 포항과 울산, 서울과 전북까지 강팀을 상대로 폭발했습니다.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전북이라는 팀을 이기는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일단 선후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 경기장 안에서 또 자신감 있게 하는 게 19살 막내 정상빈부터 강현묵과 김태환, 수원 유스팀인 네탄고 출신 3인방은 올해 6골, 도움 3개를 합작하며 방탄소년단에서 딴 메탄소년단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겁없는 신예들 사이에서 잊을만하면 묵직한 한 방을 꽂는 이기재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까지 수원은 선두권 킬러라는 별명을 얻으며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신창무가 동료를 물리치고 익살스럽게 피리를 부는데 프리미어리그 린가드와 판박입니다. 하지만 포항 크베시치의 논스톱 발리슛으로 다시 원점. 펄쩍 뛰는 열정적인 지휘에 마스크 끈은 끊어져 버리고 아쉬운 장면에 차라리 눈을 가려버리는 애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대구는 5월부터 뜨겁습니다. 화끈한 골 폭죽 속에 창단 첫 5연승. 반짝이는 숫자 풍선을 들고 팬들도 함께 환호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강한 햇볕 아래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광주 광산구의 기온이 30.1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홍천이 27.6도, 서울도 25.7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의 공식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도 27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낮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2분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